제가 얘기할 내용은 연구 중에서 기초중개 연구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강조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전반적인 논문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제목으로 의뢰받았습니다. 사실 이 슬라이드 대부분은 점프 원 그때 강의할 때 썼던 슬라이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기초 연구 내용을 좀 추가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병원에서 방송 출연하라 그러면 저는 항상 다 거절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방송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긴장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공공사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나 아니면 증거를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게 한두 명의 사람에 의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을 내면 거기에 반박하거나 아니면 반대되는 증거들을 내세우면 또 그거를 가지고 다시 원래 발표했던 사람이 그것들 디펜스하기 위해서 또 데이터를 내고, 그러면서 그 어떤 문제 해결에 접근해 가는 방법인데, 그걸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구 과정에서 얻어지는 산물들을 이제 솔직하게 학회나 이런 데에서 논문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들 통해 문제 해결을 이루어지는 게 이제 결국은 논문을 쓰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면 그게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도 있지만, 또 실패한 논문들도 타산지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들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논문, 나쁜 논문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또 부수적으로 또 우리가 논문을 쓰면은 즐거움이 생길 수 있는 게 자기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논문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뭐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제 펠로우 때 첫 SCI 논문이 억셉트 됐다는 그 레터를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지는 다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논문 쓰다 보면 재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펠로우, 예전에 같이 일했던 펠로우 선생님들 중에는 논문 쓰는 게 재밌어서 본인이 알아서 주제를 가져오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의견을 주는 펠로우들도 있었고요. 또 가끔 이런 선생님들도 있을 거예요. 펀메드에 자기 이름을 쳐보는 거죠. 그리고 그 논문들이 이제 이렇게 쭉 리스트에 뜨는 거 보고 또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논문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새는 대학병원에 취직하고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논문을 다 필수적인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뭐 실리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논문을 쓰기도 하고, 또 이미 취직이 된 상태에서는 정년을 보장받고 또 논문이 있어야 연구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연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논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제 첫 번째 SCI 논문입니다. 보시면 실패한 논문이에요. 이게 제가 이제 할로비스커스 펠로우를 처음 하면서 상부 선생님으로부터 주제를 받았는데 전향 연구였어요. 그 대조군하고 실험군을 가지고 H-파일로리 세균 치료를 하는 논문이었는데, 각각의 항생제 테트라사이클린하고 아목시실린 클라비라네이트가 각각 H-파일로리 치료 감수성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왔었어요. 병원 데이터에서. 그러면 그 감수성 검사가 더 좋은 거를 병합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더 획기적인 제균 치료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초록을 보시면 제균율이 16%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준 치료 방법인 70%보다도 훨씬 낮은 제균 치료율을 보였어요. 근데 왜 그런지 전혀 이유를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항생제와 이 항생제가 약간 엔테고니스틱 이펙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논문들을 나중에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실패했는데, 제가 이제 결과가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때 당시 지도 교수님한테 논문 이거 너무 결과가 안 좋아서 그냥 버려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이런 것들을 남들이 하면 안 된다, 남들이 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먼저 보여줘서 이런 치료법을 하지 말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논문을 냈는데, 여러 번 떨어지다가 결국 어디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논문도 쓸만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결국 논문이라는 거는 자기가 새로운 걸 뭘 발견해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논문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남들에게 교훈이 되고 어떤 문제 해결, 공공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게 다 논문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왜 대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왜 논문들을 요구하는지, 왜 진료를 잘하고 환자를 잘 보고 따뜻한 인성을 가지면 그게 병원에서 남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지 왜 논문을 요구하는가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의과대학이 아니라 그냥 교수라는 것은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한 것을 보면 고등교육기관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사람을 일컫고, 일반적인 교사와의 차이점은 학생을 가르치는 일은 똑같지만 학문을 연구한다는 위치에 있다는 면에서 구별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입장이 아니고 또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입장이 아닌 대학에서 근무하는 교수의 입장은 학문을 연구하는 위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논문을 기본 요건으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로서 아까 말씀드린 학문의 발전을 위해 힘써야 하고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끊임없이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는 소명을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논문 잘 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도 필요하고 또 논문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쓰고 깔끔하게 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투고해서 리비전 요청이 왔을 때 리비전을 잘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일저자와 교신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좋은 논문은 주제를 잘 선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독창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미 남들이 한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외국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한국에서는 어떨까, 이런 거 보는 거 별로 의미가 없어요. 논문은 낼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이점을 가진 논문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성,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코비드-19 관련 논문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그 초반에 코비드-19 디지즈가 유행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아무리 엉터리 논문들도 코비드-19 관련된 논문이라면 억셉트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적절한 측면도 중요성에 포함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과학적인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논문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가 뒷받침돼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그래도 신뢰할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논문으로서의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주제가 나오게 하는지 사고의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진료와 내시경에 치이다 보면 사고의 시간이 적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노력하고 생각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아침에 아침에 좀 시간이 있으면 자리에서 논문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심포지움이나 세미나 같은 데 가서 들으면서 이것을 내 연구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오늘 있었던 KDW 같은 학회에서 국내외 연자들이 발표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서 그 연자들이 지금 이런 것들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메모를 해놨다 내가 할 수 있는 연구라면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설들을 읽어보면 또 종설에서 그 종설을 풀어가는 저자가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정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연구에서 쭉 하다 보면 또 디스커션에서 이거는 우리 연구의 한계점이고 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이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김태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진료하다가 궁금하고 자기 환자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점은 논문을 많이 읽고 좋은 주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은 펀메드의 설정을 몇 가지 키워드와 저널
관련 주제에 대한 저널들을 이렇게 키워드를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매주 자기한테 레터를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초록들을. 그래서 저는 매주 금요일 날 저녁 때가 되면 IBD 키워드로 IBD에 관련된 또는 IBD에 대한 기초 네이처 셀 사이언스부터 쭉 내려가서 상위 몇 % 이내의 저널들에서 나온 IBD 관련 논문은 저한테 메일링하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말에 그냥 다 읽어보지 못하죠. 초록들을 보고 정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저널 컨퍼런스 같은 거를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펠로우 2년차한테 이거는 같이 좀 한번 리뷰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제 그 논문 리스트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언젠가는 저널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이 좋은 주제가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너무 한 주제 내 안의 틀에서만 고착될 필요는 없어요. 사고의 발상과 전환이 필요한데 타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게 좋습니다. 소화기 분야라고 해도 꼭 장 파트뿐만이 아니라 상부나 췌담도, 간도, 컨퍼런스 같은 거 저널 리뷰할 때는 저는 그냥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소화기가 아니라 내과, 또 내과를 벗어나서 기초, 또 공학 이런 쪽도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딥러닝이나 AI 사실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런데 세미나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서 듣다 보면 IBD에서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발표한 선생님한테 제가 생각하는 주제를 얘기해서 이거 같이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저희 병원이 좋은 게 본교 캠퍼스가 바로 옆에 있는데 가끔 본교 캠퍼스에서 하는 세미나에 그 광고 메일도 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시간이 허락하면 그냥 걸어서 5분이면 가는 거리니까 가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듣다 옵니다. 그럼 그게 이제 나중에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각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또 메모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는 옛날보다는 좀 덜하지만 제 방에는 이렇게 이 포스트잇 메모가 가득가득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해결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버리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항상 활용해서 머리맡에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주제가 정해지면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할 것인가? 당연히 후양 연구보다는 전양 연구가 좋습니다. 그게 더 임팩트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자 수가 많을수록 더 좋죠. 특히 환자 대조군 연구에서는. 그리고 뭐 임상 연구도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한 임상 연구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단순한 임상 연구보다는 중개 연구나 기초 연구가 더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만족도가 높아지고 또 뭔가 좀 세련돼 보이고 남들에게 보임에 있어서 조금 더 좋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은 남들을 따라하는 연구, 남들이 뭐 하니까 거기에 그냥 시류에 쫓아서 같이 하는 거나 그런 연구가 아니라 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연구나 아니면 남들과 다른 나의 특장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내세울 수 있는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연구비 수주를 위해서 계속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비를 따게 되면 연구는 역시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구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연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논문을 여러 개 내면 그게 하나의 주제가 돼서 그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소를 하나 쓸 정도의 연구 결과 성과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지만 재밌어하고 즐길 수 있는 연구가 돼야 됩니다. 기초 연구가 이제 임상 연구보다 좀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기법 아무래도 펠로우나 주니어 스텝 입장에서는 실험을 누구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내시경을 하나 배우는데도 일정한 러닝 커브가 필요하듯이 실험 기법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좀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그 새로운 방법론을 습득하는 것도 새로 공부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웨스턴이나 RT-PCR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도 그게 실제 어떤 원리에서 작동하는지 아니면 뭘 보기 위해서 이런 실험 기법들이 필요한지 또 그 구체적인 실험 기법을 꼭 우리 요리 레시피처럼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습득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선뜻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있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임상연구보다 훨씬 제가 장담하건대 훨씬 성취감이 높습니다. 그리고 잠시 얘기했지만 같은 수준의 논문이라도 더 높게 평가받는 측면이 있어요. 심지어 임팩트 팩터가 낮은 논문이라 할지라도 그게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와서 논문으로 낸다면 임상연구의 몇 배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보다도 훨씬 높이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과학적 접근이라는 점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니플레이션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실험 세팅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기초연구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연구의 중요성은 사실 임상에서 새로운 것은 대부분이 다 기초연구에서 나옵니다. 질환의 병태생리나 아니면 진단기법, 그 다음에 새로운 치료법 이런 것들은 다 기초연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뭐 지금 얘기했듯이 발생기전이나 새로운 치료제는 다 대부분이 기초연구에서 나오고요. 특히 IBD 치료제는 대부분 기초연구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치료제 개발 자체가 기초중개 연구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것들을 보통 바로 임상에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프리클리니컬 스터디라고 해서 동물 실험을 거치는 경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우리가 외국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강의 오면 임상 데이터만 잔뜩 발표를 해서 그 사람들이 임상만 할 줄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유럽, 특히 미국보다는 유럽은 박사학위는 모두 기초중개 연구로 기초실험실에서 일정 기간 실험실 생활을 했던 사람들만 교수를 임용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IBD의 유명한 사람들, 뭐 실비오 데니스니, 유명한 유럽에서 그 에코의 핵심 멤버들이 알고 보면 다 박사학위는 기초중개 연구로 받고 그 사람들이 다 실험실 생활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치료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런 것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초연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멘토가 필수적입니다. 혼자 내가 아무리 기초연구를 하고 싶다고 해도 혼자 시작할 수는 없어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었던 게 제가 펠로우 1년차 때 박사학위 주제를 선정하는데 당시 지도 교수님이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고 당시 대통령 주치의였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시간이 없으니까 분당 서울대에 있는 김나영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주제를 잡아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헬리코박터 실험을 했는데 마우스에 헬리코박터 균을 인펙션 시켜야 되는데 마우스에 먹이고 스토막을 아무리 뒤져봐도 균이 발견이 안 돼요. 왜 발견이 안 되는지 도우수를 바꾸기도 하고 주입 방법을 바꾸기도 하고 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그 카대의 어떤 기초하는 선생님을 찾아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박동희 선생님이 그 당시에 헬리코박터 실험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박동희 선생님을 찾아가진 않고 이메일이나 전화를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안 됐는데 제가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1년차 말 될 때 그 당시 미국 연수를 가셨던 김주성 선생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본인이 실험실 세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이제 2년차 펠로우 그 당시에 이제 할로비스커스로는 유일하게 2년차 펠로우로 올라가니까 저한테 실험실 세팅을 하자. 그리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해달라. 그리고 만약에 실험을 하고 싶으면 이 주제로 해보자. 그래서 본인이 그 원격 지시를 미국에서부터 이메일로 하시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좀 힘들었고 또 당시에 김나영 선생님한테서 매여 있었던 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김수성 선생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결국은 김수성 선생님 쪽이 이제 아무래도 본원에 계시니까 제가 아무래도 더 접촉을 많이 하게 돼서 그 당시부터 이제 기초 실험을 했고, 또 좋았던 점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펠로우 2년 차는 시간이 좀 많이 있었어요. 내시경이나 외래 세션이 한 3세션 정도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좀 자유로웠거든요. 그래서 실험실 일에 매진할 수가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을 많이 읽으면 돼요. 이게 기초 실험 논문이 어렵다고 해도 자꾸 읽어보면 왜 이런 거구나,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이 뭐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여러 개를 들어보면 되고요. 또 이 실험은 퍼즐 맞추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어떤 그림의 퍼즐을 조금씩 맞추는데 조각이 하나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넓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조금 했다가 또 안 되면 저기서 또 조금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게 점점 합쳐지면서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는 것처럼 기초 연구도 조바심 내지 말고 여기서 조금 해서 요만큼 알았으면 별개의 동떨어진 연구라고 해도 거기서 또 공부해서 요만큼 알면 거기가 나중에 그 갭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험 방법론은 그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 실험 방법론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활용해도 되고, 또 하나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요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시약회사에서 실험 방법론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를 낮 시간에 그런 실험 기법들을 실습하고 이론적인 수업을 해주는 그 워크숍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참석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실험을 거기서 많이 배웠고요. 그리고 아까 퍼즐 맞추기처럼 주제를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말고 웨스턴이나 아니면 RT-PCR 아니면 뭐 요새 같으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하는 거나 뭐 박테리알 컬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2, 3가지 실험 기법들만 이용해서 아주 간단한 주제로 하다 보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 연구 내용이고, 좋은 논문 주제 선정을 위해서는 일저자의 역할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교신 저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본인이 공부하지 않으면서 아래 사람을 시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는 모습, 관심을 보이고 스스로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펠로우 젊은 친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저자는 통계 공부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해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기초연구 워크숍이나 관련 세미나 참석을 많이 해두면 좋고요. 교신 저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레전트나 펠로우들이 뭔가 공부하고 싶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통계 수업이나 실험기법 워크숍 비용을 대주기도 하고, 또 칭찬을 자주 해줘야 됩니다. 동기부여와 중간중간 용기도 좀 챙겨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밥도 같이 먹어주고, 그 다음에 자주 논문 상의도 하고, 또 교신 저자 스스로도 영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옛날 생각이 났는데, 제가 처음에 외국 학회에서 구연 발표를 할 때 영어를 너무 못해가지고 좌장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게다가 그 좌장 선생님이 인도 선생님이었는데 인도 영어가 또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해하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는 동료나 후배들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나를 뭘로 볼까 하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어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해둘 거라는 후회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어 연습은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할 기회가 많아요. 영어로 논문을 쓰면서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EBS TV나 라디오를 들으면 되지. 요새는 잘 안 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출근할 때 아침에는 영어 회화 라디오 프로그램이 EBS에서 거의 집중적으로 한 6시부터 8시까지 이어지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출퇴근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얼마 전에 김태희 선생님 차를 타고 회식 자리에 이동한 적이 있었는데 김태희 선생님도 EBS 라디오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학교어학당, 저희 병원 옆에 이제 연세어학당이라고 있어서 제가 거기에서 회화 공부를 몇 달 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글 쓰는 연습은 제가 한 건 아니고 예전에 펠로우를 경북대 김은수 선생님이 저희 병원에서 펠로우를 할 때 김은수 선생님이 연세어학당 그 에세이 수업을 들었었어요. 그만큼 그때부터 싸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다음에 또 저희 집 바로 앞에 영국 문화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 문화원에서 주말마다 하는 영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를 등록해서 몇 달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친구들 만나면 자꾸 말을 걸어서 영어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혹시 시간이 되면 아주 가볍고 이해하기 쉬운 영어 소설을 하나 정해서 그냥 시간 될 때 조금씩 읽으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추리 소설이나 아니면 연애 소설 같은 거 읽으면 도움이 많이 돼요. 영어 논문 쓰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꾸 미루면 안 돼요. 몰입해서 일주일을 넘기지 않도록 쓰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려우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루에 한 줄이라도 써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쓰지 않아도 돼요. 처음에 제목 쓰고 인트로덕션 쓰고 메서드 쓰고 이렇게 아니고 자기가 자신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부분부터 조금씩 써요. 아까 퍼즐 맞추는 거나 비슷해요. 그리고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도 메서드 같은 건 쓸 수 있거든요. 인트로덕션도 쓸 수 있고. 미리 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앞문장과 뒷문장이 서로 상응하도록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이게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뒷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돼야지 읽는 사람도 되게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안 돼서 좀 읽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영어 논문을 쓸 때 자기만의 표현을 쓰기가 어렵다 그러면 논문 읽다 표시해둔 것을 그대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공부도 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단어를 좀 바꾸거나 문장 배열을 바꾸거나 하면은 표절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번 하다 보면 그게 그런 패턴이 자기 문장이 패턴이 돼서 어떤 말을 써야겠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논문을 준비할 때는 논문 읽으면서 표시를 해놓고 내가 요 문구는 꼭 써봐야 되겠다고 하면서 표시해놓고 인용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논문 쓸 때는 몰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몰입을 해서 한 번에 그냥 확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여기서는 필요 없는 얘기 같습니다. 논문은 길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짧고 아주 간결하고 매력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 3S가 좋은 논문의 기본 조건이 됩니다. 형식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논문 쓰기는 보통 피겨와 테이블을 다듬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나 리절트 디스커션을 쓰게 되고 마지막에 컨클루전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타이틀 앱스트랙트를 쓰게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논문 쓰는 순서라고 해도 개인마다 선호하는 방향이 순서가 다를 수도 있고 또 나는 인트로덕션을 쓰기가 편해. 그러면 인트로덕션 요 주제에 대해서는 인트로덕션을 먼저 쓰다가 중간쯤 쓰다가 다시 메소드가 생각나네. 그럼 여기를 써도 되고요. 또 디스커션이 또 생각나네. 그럼 여기 또 넘어갔다가 또 다시 메소드로 갔다 인트로덕션을 갔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초벌은 그래서 최대한 집중해서 짧은 시간에 후다닥 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잘 쓰려고 하지 말고 문법, 스타일, 스펠링 잘 떠오르지 않는 단어들은 무시하고 아니면 한국말로 써놓고 나중에 영어로 고친다 생각하고 한국말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얼기설기 쓴 다음에는 교신 저자나 공저자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고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교신 저자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하고 완벽하게 쓸 생각을 해서 시간을 끊는 것보다는 교신 저자를 믿어보고 빨리 써서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교신 저자의 원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논문 지도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회신을 통해서 논문을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교신 저자로서 논문을 지도하는 교신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실력을 키우지 않고 남을 지도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경우들을 봤는데 어떤 펠로우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 펠로우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논문을 펠로우 한 명이 썼는데 다른 펠로우가 물어봤어요. 그 논문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리비전 중이야. 그래서 벌써 리비전 중이야? 그랬더니 그 첫 번째 펠로우 하는 말이 지도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지금 3개월째 리비전 중이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도 교수가 깔아 뭉개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사실 3개월 동안 끌 이유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교수는 그 논문을 맡길 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을 키워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는 잘 못합니다. 요새는 일주일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제가 펠로우들이 논문을 가지고 오면 옛날에 빠를 때는 하루 이틀 2, 3일 내에 수정해서 보내줬어요. 근데 이제 요새는 저녁 때 뭐 학회 일도 있고 또 행정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주말에 논문을 많이 보기 때문에 주말에 하다 보면 이제 일주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논문을 많이 찾아봐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둬야 됩니다. 이게 속도가 빠르려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이렇게 속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시간에는 그러니까 글을 쓰거나 아니면 머리를 최대한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 일에 시간을 미리 비워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진료가 없는 날이 이제 금요일인데 금요일은 무조건 머리를 바짝 써서 논문을 쓰거나 연구계획서 뭐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 글을 쓴다든지 하는 시간에 꼭 비워두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될 때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공감이라고 표시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그 리비전 중이야라고 말했던 그 펠로우들 얘기를 듣고 펠로우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논문을 쓰면 매일매일 메일을 체크합니다. 지도 교수님이 답장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근데 지도 교수는 사실 그런 심정을 이해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심정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논문 쓰기 어려움을 이해해 줘야 되고 논문 외에도 다른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언제든지 펠로우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을 투고하게 되면 너무 이렇게 잘 돼야지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고 하는 게 좋습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는데 논문은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좋은 논문이라고 해도 좋은 저널에 선정이 될 것 같아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사람 심사자나 에디터가 잘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진다고 서운할 거를 미리 걱정하지 말고 투고하시라는 거고요. 만약에 리비전이 왔을 때는 가급적 빨리 하는 것이 좋아요. 제가 메이저 리비전인 경우는 한 달 이내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리뷰어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좋고 너무 아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정말 너의 의견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네가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아부를 하지 말고 그냥 뉴트럴하게 답장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리비전 할 때 리비전 레터를 포함해서 리버탈 레터를 포함해서 영문 교정을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에디터가 잘 이해 못하고 리뷰어도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경우에는 에디터를 이해시키고 가르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능하면 수정된 부분을 페이지나 라인을 표시해주고 그 내용을 기술해주고 리뷰어나 에디터가 딱 수정된 내용만 보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그런 것들 자세하게 기술 안 나서 리뷰어가 다시 읽어보게 되면 리뷰어가 짜증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 읽다 보면 또 꼬투리 잡을 내용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빨리 하라는 거는 뭐냐면 리뷰어가 그 자기가 리뷰했던 내용을 기억한 것을 잊어버리기 전에 수정을 해서 쪽과 줄을 기술해주면 리뷰어가 딱 거기만 보거든요. 그러면 리비전 통과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오래 끌수록 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항의 메일은 100% 통하지 않습니다. 항의 메일을 리뷰어가 잘못 이해했어. 이거는 내 의견이 맞아 이렇게 해서 에디터한테 막 편지를 보내잖아요. 절대 안 통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다른 데 내는 것이 좋아요. 이게 어떤 논문 하나를 냈던 건데 에디터와 리뷰어가 이 크론병과 베체트 장염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리 병원에서 나왔던 논문하고 베체트 병이 어떤 병이라는 것을 정말 몇 페이지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이제 넘어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리비전의 적절한 예는 이렇게 어떻게 바꿨는지 구체적으로 잘 기술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계제율을 낮추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메이저 리비전이나 리젝트 위드 리서미션 경우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하고요. 리뷰어들이 논문을 다시 읽어보고 추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해치우는 게 좋아요. 한 달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이제 수정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샘플 수가 부족하거나 기초 실험 같은 경우는 실험이 더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들이 이제 난감한데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최대한 맞춰주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수정이 만약에 어려울 경우는 적당한 근거를 대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까지 썼던 그 리비전 레터 중에 15페이지인가 됐던 리비전 레터예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했는데 정말 성의 있게 꼼꼼하게 했더니 리뷰어가 가상하게 생각했는지 잘 넘어가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 리비전은 뭐 거의 8, 90%는 됐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역시 방심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 리비전은 일주일 이내에 보내줘야 돼요. 역시 같은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 리비전은 리뷰어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에디터도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 수정된 부분에 대한 평가만 보통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보낼수록 리뷰어가 신경 안 쓰고 그냥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래되면 리뷰어들이 논문을 다시 읽어보고 추가 문제점 지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보세요. 제가 경험했던 어떤 안 좋은 예는 처음에 마이너 리비전으로 왔어요. 그래서 웬 떡이냐 이렇게 하고 수정을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메이저 리비전으로 됐어요. 근데 요 보낸 시기가 한 달이 넘었어요. 보면 그 당시 이제 우리 펠로우 선생님이 바빠가지고 그랬는지 리비전을 한 달 반 만에 해가지고 늦게 냈더니 메이저 리비전이 됐어요. 근데 약간 질문 내용 중에 하나가 조금 이거는 조금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처음부터 생각했던 문제였는데 역시 그걸 지적을 했는데 다른 리뷰어나 에디터는 그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바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리비전을 해서 보냈는데 또 메이저 리비전이 됐어요. 세 번째 리비전인데 그러다가 네 번째 다시 했을 땐 리젝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이너 리비전도 방심하면 안 되고 특히 며칠 내에 후다닥 해가지고 문제 없도록 만들어야지 이렇게 질질 끌면은 탈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리젝션은 처음에는 마음이 아픈 적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뭐 어떤 논문은 10군데 이상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제 다른 곳에 내볼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다른 데 논문을 내더라도 리뷰어 의견 중에서 수정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오류가 있었다면 그걸 그냥 수정하고 다른 데 내는 거고
리뷰 내용을 인정하기 어려운 게 항의해 볼 수는 있지만 한 번도 대본 적은 의견이 바뀌어진 적은 없습니다. 연구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그냥 하향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가끔은 더 높은 곳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디에 논문이 냈는데 리젝트가 됐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정도 리뷰가 받을 정도는 아닌데, 그래서 수정하고 또 욕심을 내서 더 높은 곳에 냈더니 또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리젝션 됐다는 게 그 논문이 형편이 없어서 그렇다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 결국은 좋은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발상을 전환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사고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미없으면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작업을 하는 것을 재밌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보다 좋아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그런 사람을 못 이긴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영어 공부를 많이 해두는 것이 좋고요. 교신 저자와 일 저자의 지속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은데, 이게 잘못 쓴 거예요. 코드예요. CODA. 그래서 보면 이 코드가 맞는 일 저자와 교신 저자가 만나면 굉장히 시너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게 결국 이제 좋은 교신 저자 또는 교신 저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 저자와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회장님이 스티브 잡스 얘기하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글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의 졸업식 축사에 가서 했던 말이에요. 페이스를 잃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를 계속하여서 나아가게 했던 거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일들을 찾아라. 아까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김태 선생님 하셨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하는 것을 아주 위대한 일이라고 믿고 이 일을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굉장히 사람 마음을 그 졸업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금을 울리는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역시 같은 말이 나와요. 그 축사에서 여기에서도 나왔는데, 위대한 일을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네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찾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찾기를 멈추지 마라. 그리고 안주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